안녕하세요. 영화만세 제9회차 방송입니다. 오늘도 관계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계사입니다. 관계사입니다. 네, 관계사와 제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네. 옥상달빛 영화제라고 연세대학교에서죠. 네.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한 옥상달빛 영화제에 참가했습니다. 첫날 상영작이 설국열차, 그리고 둘째 날 상영작이 그래비티였는데 저희는 설국열차를 봤죠. 그랬습니다. 기억납니까? 기억하고 있죠. 네. 한 달도 안 됐는데. 네, 옥상달빛 영화제 어땠어요? 일단은 탁 트인 공간에서 영화를 본다는 걸 기대를 많이 했어요. 또 옥상이고, 네. 뭐 달빛도 막 비치고. 네, 대학교에서. 네, 기대도 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더라고. 이게 시기가 9월 말은 좀 잘못된 선택이지 않았나. 네. 한 9월 초에 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진짜 추워서 얼어 죽을 뻔했어, 진짜. 바람이 불어가지고 스크린은 막 파도 치고. 나 혹한기 훈련하는 줄 알았어. 네, 진짜 정말 힘들게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사실 영화가 설국열차라 그런지. 그죠. 또 이제 우리가 열차에 탄 듯한 느낌. 현실감이 있더라고요. 그랬나요? 4D 영화 보는 것 같지 않았어요? 스크린도 펄럭이고. 스크린도 펄럭이고. 바람도 불고. 밑에 이제 깔아놓은 그런 판자? 이런 것도 막 날아가고. 그죠. 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주최 측에서 담요도 처음에 안 줬잖아요. 담요를 여자만 줬어요. 네. 이게 남녀차별 아닙니까? 저는 말 안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옥상달빛 영화제, 제2회 옥상달빛 영화제였다고 하죠.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그 꼭대기층에서 했던 옥상달빛 영화제에 참가를 해서 함께 설국열차를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영화를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영화를 본 지는 이제 한 달 정도 됐고요. 그죠. 한 달은 사실 안 됐죠. 한 달 안 된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그 영화가 어떤 영화였는지, 또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사실 설국열차를 우리가 처음 본 건 아니죠. 그죠. 작년에 개봉하자마자 동시에 봤죠? 네, 900만이 봤던 그 영화. 900만이 봤나요? 네, 900만이 봤던 그 영화 우리도 같이 봤습니다. 그랬고 이번에 다시 봤는데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생각 안 났던 부분들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여러 가지 그때는 안 보였던 장면들도 다시 보이기도 하고 그런 영화였습니다. 설국열차 지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ircular railway that extends for 438,000 kilometers and completes one circle every year. Passengers, as in the beginning, I belong to the front. You belong to the tail. Keep your place. Curtis, is it time? Now isn't the time. But when is the time? Soon. Are you Namgoon Min-soo? Security specialist? We control the engine, we control the world. This time we take the engine. Then what? We kill him. Would have frozen solid 18 years ago today.
Let me go ahead. 기상이변으로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지구. 살아남은 사람들을 태운 기차 한 대가 끝없이 궤도를 달리고 있다.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박을 대는 빈민굴 같은 맨 뒤쪽의 꼬리칸. 그리고 선택된 사람들이 술과 마약까지 즐기며 호화로운 객실을 뒹굴고 있는 앞쪽 칸. 열차 안의 세상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기차가 달리기 시작한 17년째 꼬리칸의 젊은 지도자 커티스는 긴 세월 준비해온 폭동을 일으킨다. 기차의 심장인 엔진을 장악, 꼬리칸을 해방시키고 마침내 기차 전체를 해방시키기 위해 절대 권력자 윌포드가 도사리고 있는 맨 앞쪽 엔진칸을 향해 질주하는 커티스와 꼬리칸 사람들. 그들 앞에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 설국열차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2013년 8월 1일에 개봉한 영화였습니다. 2시간이 조금 넘는 영화고요. 봉준호 감독 작품이죠. 그죠. 사실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 거의 처음으로 헐리우드에서 찍은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자본으로 찍었다고는 하지만 헐리우드 배우들이 많이 출연했고 그 스텝 중에서도 헐리우드 출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봉준호 감독의 첫 헐리우드 진출작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설국열차 분위기가 정말 대단했죠. 그죠. 처음 헐리우드 진출한 거죠. 네, 그렇죠. 감독이. 근데 좀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했던 게 CG에서 많이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크게 발전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 CG 디스하는 겁니까? 네. 왜냐면 그 사실 우리나라 영화가 외국에 비해서 스토리가 빈약하다던가 그렇진 않잖아요. 괜찮은 영화들이 좀 많죠. 네, 괜찮은 영화도 많고 스토리도 충분히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화려한 액션씬이라든가 CG의 부족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외국 영화에 비해서 할리우드 영화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돼가지고 정말 좋은 영화 나오겠다 싶었는데 CG라고 해봤자 빙하 그 기차가 지나가면서 빙하 뚫고 지나가는 장면들 그런 것밖에 안 나오고 이제 그것조차 이건 그냥 CG구나라고 느낄 정도였어요. 그런 점이 좀 아쉬웠긴 했는데 그런 거 치고는 참 괜찮았던 영화 아닌가. 그렇습니까? 네. 관계자의 총체적인 감상은 일단 할리우드의 CG가 별로였는데 괜찮았다.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 영화 다른 좀 할리우드 진출이 작이었는데 영화 충분히 좋았지만 사실 기존의 봉준호 감독 영화 하면 어떤 영화들이 기억나요? 저는 괴물, 살인의 추억 두 가지가 가장 기억이 역시 남죠. 많은 사람들이 봉준호 감독하면 떠올릴 만한 두 작품인 것 같아요. 괴물과 살인의 추억. 그죠. 그리고 한두 작품 정도를 더 이야기해본다면 뭐 마더, 그리고 뭐 플란다스에게, 그죠. 뭐 이런 영화 정도. 봉준호 감독 영화하면 그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설국열차 이 영화는 사실 기존의 봉준호 감독 영화랑은 조금은 다른 분위기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작이 따로 있는 작품이잖아요. 프랑스 그죠. 만화였고 그 만화가 상당히 방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차 칸이 1001칸이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걸 101칸으로 바꿔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좀 봉준호 감독의 기존의 영화 세계와는 조금은 다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많은 상징들, 뭐 도식화된 상징들이 그대로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장면들도 나오고 이런 점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기존의 영화들과 유사한 점도 찾을 수 있었던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영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영화의 시작은 아마 꼬리칸 사람들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죠. 네. 그 꼬리칸 사람들이 군대에서 점호하듯이 인원을 파악하고 음식을 나눠주고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걸 노예처럼 살아가는 모습? 네, 열차 앞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이 영화 속의 세계관은 지구 온난화의 문제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구에서 어떤 약품을 썼는데 그 약품이 오히려 지구에 급격한 그런 빙하기 같은 상황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기차를 통해서 기차로 대피했던 사람들만이 살아남았고 그 지상에 남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그런 시점에서 영화가 전개가 되죠. 그래서 기차 101칸으로 이루어진 그 기차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리는데 거의 무한한 동력을 갖고 있는 걸로 나오죠. 그 속에서 선택되었던 사람들이 그 기차를 탔는데 숨어든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숨어든 사람들이 꼬리칸에 남아있고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은 앞쪽 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영화가 사실 저는 만화책을 봤어요. 기억은 이제 뭐 다 나진 않는데 그 기차의 목적이 사실 빙하기를 대비하고 만든 게 아니라 그 윌포드라는 사람이 그냥 이 자급자족하는 기차 안에서 세계를 돌 수 있는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기차를 만든 거였고 거기 사람들이 이제 어떤 특정한 티켓을 갖고 탑승을 하게 되죠. 근데 빙하기가 왔고
근데 유일하게 그 빙하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차 안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티켓이 없으면 또 기차를 못 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막 너도 나도 기차 꼬리칸에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추워지니까. 네, 추워지니까 막 이상한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기차 꼬리칸에 이제 티켓이 없으니까 네. 꼬리칸에 막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 처음에는 티켓이 없으니까 기차에서는 음식을 제공해주지도 않고 숙식을 제공해줄 의무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뭐 인류의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이제 뒤에 꼬리칸에 몰아놓고 처음에 사실 뭐 통제를 막 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게 지금 설국열차의 꼬리칸 101번째 칸으로 이제 설정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기차는 끊임없이 달리고 네. 그 속에서 사람들은 꼬리칸과 그 앞칸으로 나뉘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사실 처음에는 이 꼬리칸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또 앞칸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를 잡아먹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영화 속에서 그렇게 나오죠. 하지만 이제는 앞칸에서 이들에게 어떤 단백질 공급을 해주고 네. 그러니까 음식을 공급을 해주고 또 식수도 어느 정도 공급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꼬리칸 사람들과 공존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네, 그죠. 하지만 이 말이 공존이지 꼬리칸 사람들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유도 박탈되어 있고 또 정상적인 좀 다른 것들을 여러 가지 조건을 누리면서 살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꼬리칸에 고립된 채 네. 앞칸에서의 통제를 다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앞칸에서 점호를 하다가 필요한 사람들을 데려가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몇 번 등장합니다. 맞죠. 영화 속에서 바이올리니스트 네. 그 부부 중에 남편을 데려가고 따라가려는 아내를 총으로 내리찍는 장면이 나오고 네. 또 아이를 데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그죠. 부모로부터 떨어뜨려서 네. 그 두 가지 장면 중에 저 아이를 데려가는 장면이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특별히 그 팔이 잘리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 그죠. 네. 앞칸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아이를 다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건강검진이라는 명목으로. 네. 그리고 아이들을 계속 네, 신체 치수를 이렇게 막 재죠. 네, 그러니까 좀 불안함을 느껴서 네. 감추고 있던 아줌마가 있었죠. 그죠. 흑인 아줌마가. 근데 어찌어찌 해서 걸려가지고 그 아이도 빼앗기게 되고 네. 그러니까 두 명의 아이가 선택돼서 끌려가게 되는데 네. 어떤 아버지 한 명이 네. 신발을 벗어서 던져요. 그죠. 어떤 앞칸에서 온 뚱뚱이 여자한테. 그래가지고 그걸 빌미 삼아서 네. 그 아저씨가 잡혀가가지고 네. 기차 네. 바깥에 팔을 내밀게 하죠. 네, 기차 밖에 팔을 연결을 하죠. 그죠. 그래서 밖이 너무나 추우니까 한 5분이면은 이 고도와 이 온도에서는 5분이면은 팔이 얼어붙을 거다 네. 하고 그 속에서 이제 팔을 냉각을 시킨 다음에 망치로 때려서 부수게 됩니다. 네. 그죠. 정말 잔인했어요. 아, 저는 사실 그거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 팔을 밖에 내는 시간이 한 5분이었나 아마 3분이었나 이랬을 거예요. 근데 네. 그때 메이슨 총리가 오죠. 그렇지. 그리고 네. 연설을 하죠. 네. 연설을 하면서 네. 그 신발의 의미 음, 그런 거 얘기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신발은 머리 위에 있는 게 그 틸다스 힌튼이 네. 연기했죠. 그 사람이 그 신발을 자기 머리 위에 대면서 신발은 머리에 속해 있는 게 아니다. 신발이 있어야 할 곳은 이 발 아래다. 네. 그러니까 너네들은 꼬리칸이고 나는 앞쪽 칸에 속해 있다. 그 질서를 지켜라. 약간 이런 식으로. Belong to the front, belong to the tail 이거 그죠. 나왔던 거 기억난다. 네.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네. 280mm에 어쩌고 막 이러죠. US 네. 사이즈 10? 네, US 사이즈 10이라고 했었어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옛날에 이라크에서 네.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 어떤 이라크 기자가 부시한테 신발 벗어서 던졌던 거 기억나세요? 아, 네. 그 장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 던지는 게 이슬람권에서 가장 큰 모욕이래요. 그러면서 그 이라크 쪽 사람들이 미국한테 압제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생각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미국이 별 명분 없이 들어온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됐었죠. 그죠. 그랬는데 기자가 그때 신발을 벗어서 부시한테 던졌었는데 그 장면이 저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저항을 하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지 않나. 아, 그 비슷한 또. 네, 현실 세계 뭐 그런 것들이랑 비슷하니까. 사실 이 영화가 온갖 도식화된 상징들로 가득 찬 그런 좀 보기 드문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영화에서의 등장하는 열차는 말 그대로 자급자족한 그쵸. 되게 폐쇄적인 사회예요. 폐쇄적인 사회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랑 동일시해서 생각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또 폐쇄된 사회 특유의 또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폐쇄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윌포드라는 사람이 체제를 구성하는 모습들, 네. 그리고 각 한 칸 한 칸, 기차의 한 칸 한 칸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되게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부조리한 억압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꼬릭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커티스를 그렇죠. 위시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체제 자체를 유지하려는 악한 사람들과 또 대립을 벌이게 되고, 네. 그러면서 꼬리칸부터 한 칸 한 칸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명의 캐릭터와 또 여러 사건들이 인류와 사회 그리고 체제 그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되게 특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반란 하면은 가장 직접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네. 마르크스주의 그런 것들이 일단 직접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뉘는 속에서 네.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배층은 그죠. 생산수단을 갖고 있고, 생산수단을 장악한 자들이 결국은 이 사회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거를 갚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엔진실을 차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투쟁을 그린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그 마르크스주의의 세계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반란 관련해서 네. 관계사는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나요? 반란 관련해서요. 네. 일단은 반란을 주도한 사람은 커티스지만 그 반란을 도와준 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있었죠. 나중에 그게 윌포드라고 이렇게 밝혀지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양갱을 먹잖아요, 식사로. 네, 양갱을 먹죠. 네, 그 양갱 안에 총알이 가끔씩 배달이 오더라고요. 네, 총알처럼 돼서 그 네. 총알을 열면은 쪽지가 들어있죠. 네, 쪽지가 들어있고 그 쪽지의 색깔을 또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고 그 쪽지로 그 악한 상황이라든가 언제 그 반란이 일으켜야 되는지 그런 걸 연결시켜주고 네,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해주고. 네, 네, 그랬죠. 그죠. 저는 그게 인상 깊었어요. 왜 인상 깊었어요, 그게? 결국 반란이 일어나려면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어떤 정보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 반란을 유도하는 뭔가 인자가 계속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부추기고 있고. 네, 철저하게 꼬릭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네, 실은 그런 반란이 나중엔 다 조작된 거였다는 걸 알죠. 결국은 이 영화를 관통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윌포드라는 인물은 이 기차의 지배자죠. 그죠. 누군가에겐 리더로 보여지고 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신으로 익힐 수도 있는 그런 엔진실의 윌포드인데, 윌포드라는 인물은 영화 속의 세계에서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에요. 기차 안의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차를 관리하고 또 균형을 맞추는데, 이 인물한테 가장 중요한 말이 그 균형, 밸런스라는 그렇죠. 말입니다. 이 속에서 꼬릭한 사람들이 계속 번식을 하잖아요. 사람한테 번식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싶긴 한데 네, 결국은 계속 애를 낳고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균형을 파괴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걸 반란이라는 일을 통해서 그 인구수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죠. 뭐 이거 관련해서 옛날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인구수가 조절되고 있는 거다. 아, 그런 인간이 얘기도 들었어요. 생산량이 급증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인간은 늘어나는데 네. 그 인구수가 지금 조절되고 있는 건 전쟁을 통해서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전쟁 같은 걸 통해서 인구수를 계속 조절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무언가를 하고 있는 세력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있죠. 그죠. 그때는 제 생각에 저출산 시대가 아니었나 봐요. 지금은 네. 저출산 시대라서 사실 그렇죠. 그런 얘기 나온 게 저희 초등학교 때였나? 20년 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구가 통제되고 네. 전쟁이 그러니까 그 세계사에서 되게 그 당연시되는 일들이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라고. 네, 왜 그런 그런지는 부분이 모르겠지만. 있었죠. 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절을 하는 인물입니다. 네, 그 윌포드라는 인물이 사실 보면은 영화를 보면 계속 특이해요. 그죠. 윌포드는 권력의 정점에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 통치하고 지배하질 않아요. 그죠. 오히려 윌포드는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의 역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인물이 권력자나 독재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신에 가깝지 않나. 이 열차 속의 세계에서의 신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지 그럴 수 않나요? 있겠네요. 이 인물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부분이 사실은 영화 속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커티스한테 계속 그런 정보를 줘서 반란을 유도하고 이런 식의 일들보다는 꼬리카 사람들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통제하고 해서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는 데 집중을 하겠죠. 하지만 그런 모습보다는 균형을 맞추는 데 철저하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일단 처음으로 특이한 점이 그 부분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영화 속에서 가장 권력을 가진 사람이 네. 권력을 누리는 데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데 힘을 썼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결국 그 꼬릭한 사람들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네, 그렇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누릴 만큼의 그 권한은 누릴 수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거고 윌포드 입장에서는. 사실 윌포드가 계획했던 세계관 속에서는 꼬리칸은 존재하지 않았죠. 그죠, 없었죠. 자급자족할 거라고 생각했고 영원한 네. 기차, 완벽한 기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열차에는 사실 필연적으로 단점이 존재를 했죠. 네. 동력이나 이런 것들은 무한했지만 부품이 계속 낡아가고 소모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의 하나의 세계를 구성하게 되면서 그 속에서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예술가도 필요했고 어떤 사람들도 필요했고 여러 가지 노동력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을 꼬리칸의 사람들로 대체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윌포드의 열차의 속에서 꼬리칸 사람들이 하나의 세계관에 편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런 압제나 여러 가지 부당한 부분을 견디지 못한 꼬리칸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뭐 욕구를 품게 되고 윌포드와의 그런 욕구가 딱 맞게 되면서 서로 네. 이해관계가 맞게 되면서 계속 반란을 조장하게 되죠. 하지만 꼬리칸의 사람들이 그 반란을 깨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윌포드의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처음에 윌포드와 생각과 다른 일은 열차가 물리적으로 노후화되는 부분 그 그죠. 부분이 자신의 생각과 달랐는데 두 번째로 윌포드의 생각과 달랐던 일은 커티스라는 인물 그 인물의 활약이 달랐던 거죠. 그죠. 네, 어떻게 달랐습니까? 바로 얘기해도 되나요? 말씀해 주세요. 근데 사실 이제 커티스가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네. 반란이 처음 일어난 반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커티스가 이제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던 또 할아버지 이름 뭐였죠? 그 사람이 길리엄. 네네. 그 길리엄이라는 사람이 사실 그 전에 반란을 한번 주도했었던 걸로 나와요. 그리고 물칸 전까지, 그러니까 물 공급한 전까지 네네. 진출했다가 실패했다고 이제 나오죠. 근데 그러다가 이 커티스가 이 물칸 다음 칸까지 이제 진입을 하게 돼요. 아닌가? 물칸 전에서 싸우는 건가? 전에서 싸우는 거죠. 네. 아, 맞다. 앞두고. 그죠. 그러니까 물칸을 사실 윌리엄이 생각하기에 물칸을 커티스가 장악을 하면. 장악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네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길리엄이 물칸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 앞칸으로 한 칸 한 칸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죠. 진군을 하게 되는데 길리엄이라는 사람이 사실 꼬리칸의 정신적인 지도자에 가깝잖아요. 그죠. 커티스가 거의 모든 일을 하지만 커티스가 거의 신봉하다시피 하는 사람이 길리엄이에요. 신봉하는 이유는 맨 처음에 꼬리칸이 콘도네 와중에 있을 때 서로 잡아먹고 했을 때 네. 커티스가 사실 사람 맛을 알아버렸죠. 그죠.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맛이 좋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어떤 아이를 엄마를 잡아먹으려고. 죽이고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길리엄이 그 앞에 서가지고 내 팔을 먹으라고 했다고 하죠. 그죠. 팔을 자기의 잘라줬어요. 팔을 잘라줬다고. 그 모습을 본 커티스가 거의 회개하다시피 해가지고 네. 그 길리엄이라는 사람을 따르게 되는데 그죠. 이 길리엄이라는 사람이 사실 반란을 정신적으로 지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물칸이 있다 중간쯤에 그 네. 물칸을 장악하면은 악한 사람들도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죠. 그걸 목적으로 하면서 나아가자라고 해서 물칸으로 나아가는 와중에 적하고 맞서게 됩니다. 그죠. 악한에서 온 파견된 군대하고 맞서게 되죠. 그 장면이 또 인상 깊어요. 아, 그죠. 그 문 여는 장면에서 시작되죠. 그죠. 그 요나라고 네. 이제 중간에 이 커티스가 이 반란을 주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 각 칸의 문을 여는 거였죠. 근데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송강호 씨가 연기했던 남궁민수 그 문 제작자라고 네. 해야 되나요? 문 여는 사람, 이 열차 속에 네. 모든 그런 잠금 장치, 설비 뭐 이런 것들을 설계한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 설계한 사람이 감옥에 있다는 거 알게 되고 감옥칸. 감옥칸. 네. 있을 칸은 다 있었죠, 열차에. 그러니까. 네, 감옥칸. 또 감옥칸도 또 꼬리칸에 그 근처에 붙어 있어요. 네. 그 송강호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 송강호 딸이 있죠. 요나라고. 네. 근데 이 시나리오 보면 그 기차 세대라고 하는 세대들이 있어요. 뭐냐면 기차 내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감각이 다른 사람이니까 다른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그래서 시각이 발달할 수도 있지만 청각이 엄청나게 발달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나라는 그 송강호의 딸이 기차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 그런 걸 다 소리로 다 파악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게 나오더라고요. 기차 세대는 사실 능력이 다르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문이 열리는데 문이 열지 말라고 요나가. 네, 문이 딱 열리기 직전까지 왔는데 네. 요나가 그걸 본 거죠. 앞칸에 뭐가 있어라고 커티스랑 얘기를 하다가 넌 무슨 네. 능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럼 앞칸에 뭐가 있는지 보고 나서는 아, 문 열지 마! 막 이러죠. 네. 안 돼, 열지 마! 근데 열지 마. 했는데 열렸죠. 여니까 복면을 쓴
뭐 강도같이 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쭉 서 있죠, 군대가.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서 있었죠. 네. 복면을 쓴 집단이 서 있었고 다 곤봉을 들고 서 있었어요. 네, 도끼. 열차 안에 총이 없으니까, 네, 총알이 그죠. 없으니까 다 곤봉이랑 도끼랑 이런 무기들을 들고 서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들과 반란군이 싸우게 됩니다. 음. 그때 연어 기억나세요? 네, 그죠. 그래서 기억나죠. 연어 한 마리를 딱 갑자기 갖고 오더니 연어의 배를 갈라요, 도끼로. 네. 피가 쫙 떨어지고 시각적으로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들이 네. 극한에서의 전투씬에서 계속 펼쳐지지 않나 싶어요, 영화를 보면서. 네. 극한에서 아마 예카테리나 다리를 건너게 되고 네. 그 이후에 터널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해피 뉴 이어 외치는 장면도 거기서 나오고 네, 그죠. 그러니까 온갖 되게 매력적인 장면들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때 슬로우 모션도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음악도 좀 경쾌하게 나오기도 하고 네, 그 장면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네, 해피 그래서 뉴 이어. 네, 옆에 있던 사람들끼리 이렇게 쳐다보면서 적기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네. 음악이 끝나고 갑자기 도끼로 다시 찍고 네, 그죠. 네, 그런 장면도 있었죠. 그 메이킹 영상을 좀 봤었어요. 네, 이제 그게 의미하는 게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 거기서 도끼를 두고 연어의 배를 가르고 피를 찍어서 도끼에다 묻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축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악한 사람들한텐? 네, 악한 사람들한테는 이미 그걸 윌포드가 계획했던 그런 반란이었고 그 반란을 제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다 돼 있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사륙의 축제였던 거죠. 왜냐면 불이 꺼지면 자기들밖에 죽일 수 없다는 거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약간 옛날에 부족들이 싸울 때 얼굴에 피 묻히는 것처럼 네, 그 연어의 배를 가르고 도끼에게 피를 묻히는 걸 상징화시켰다 하더라고요. 흥미롭네요. 아, 그런가요? 네, 되게 흥미롭고 네.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축제처럼 느끼게끔 하는 네. 마치 진짜 이 전투에 앞서서 사기를 돋우는 부분도 있지만 네. 진짜 자신들이 많이 죽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네. 확실히 승자의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맞아요. 심지어 칼을 맞으면서도 웃고 있더라고요. 네. 해피 뉴 이어 하면서. 근데 그거는 사실 좀 웃기죠. 이 사람들이 거의 마취돼 있다시피 그죠. 그런 느낌도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이 철저하게 세뇌된 사람이니까 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세뇌됐다는 느낌이 영화 내내 계속 있고 악한 사람들은 그죠. 그 세뇌가 왜 되는지는 점점 더 앞으로 갈수록 그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더 드러나게 되죠. 그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여러 가지 영상적 시도가 있었지만 설국열차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이런 장면들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영상적으로 그렇게 멋지지가 않았어요. 아, 맞아요. 충분히 멋질 수 있었던 장면들이고 감독 자신도 많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이나 장면을 보고 나서 관객들이 우와 이 장면 쩐다 아. 이렇게 느끼게끔 되는 장면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 있었는데. 어떤 거 있었습니까? 그 딱 두 장면인데 하나는 그 처음에 그 송강호를 구하러 감옥칸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칸이 한 4칸인가 3칸인가 이제 텀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네. 그거를 막기 위해서 드럼통을 모아가지고 드럼통을 들고 드럼통을 거의 막 기둥처럼 일자로 만들거든요. 그걸 달려 들어가가지고 문마다 다 꽂아 넣는 거예요. 기둥을. 그렇죠. 그 장면이 좀 되게 벅차 올랐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네. 박진감 넘치고 그런 네, 것들이 그냥 이 기둥 하나로 기체를 관통하잖아요. 네. 문을 다 열면서. 그렇죠. 마치 이제 네. 중국의 충차라고 있잖아요. 성벽을 부수는 무기. 네. 그 무기를 서구식으로 그 열차 안에서 자급자족으로 만드는 형식으로 아. 드럼통 같은 거를 길게 연결을 해서 문 사이에 쫙 꽂아 놓으면서 문이 안 닫히도록 만드는 그쵸. 겁니다. 그러니까 칸길이 차단되는 그런 설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닫히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앞에서 에드가라고 나오잖아요. 아, 그죠. 제이미 벨이 연기한 에드가라는 친구가 막 달려가는 장면도 멋지게 나오고 정말 이런 반란 자체에 관객들이 이 사람들 시점에서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인권이 없고 억압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반란을 일으키자 네가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 장면에서 쾌감이 맞아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 그 물칸 전에서 그 축제처럼 사륙을 하는데 네. 좀 대등하게 싸우다가 갑자기 해피 뉴 이어 하고 네. 무슨 동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동굴에 터널이죠, 들어가면 터널. 터널. 그죠. 네. 터널에 들어가면서 시야가 다 차단되는 거예요. 네. 반란군들한테는. 근데 그 제압하는 사람들한테는 적외선 안경이 네. 있어서 어두운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이제 죽일 수 있는. 네, 야투경이 있어가지고 다 네. 보이는 거죠, 초록색으로. 여러분 그죠. 그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거에서 밤에 동물학자가 가서 보는 거 그런 거 아니면은 뭐 GOP 근무하셨던 분들은 맨날 차고 다니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창 같은 거 가지고 막 찌르고 하면서 다 죽잖아요, 거의. 네, 맞아요. 거의 죽는데. 상당수의 전력을 거기서 잃죠, 커티스가. 네, 맞아요. 결국은 다 여기까지는 계획대로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기서 계획을 깨는 게 등장합니다. 네, 맞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촛불이었죠. 불 가져와 파이어! 네. 소방관 이러잖아요. 네. 사실
처음에 남궁민수를 이제 구했을 때, 네. 남궁민수를 그 감옥칸에서 구했을 때, 남궁민수가 처음 하는 게 담배 피는 일입니다. 그죠. 아직도 저게 남아있다니 하면서 막 놀라는 장면 나오잖아요. 맞아요. 인류 마지막 담배 두까치가 남궁민수의 호주머니에서 등장하는데, 성냥도 몇 개 있었죠. 네, 그죠. 그 중에 성냥 하나를 딱 켜가지고 그때 담배를 네. 피죠. 그리고 성냥 하나 남은 거를 어떤 꼬마애가 들고 튑니다. 그죠.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 성냥 하나가 이 어둠 속에서 이들을 구할 거라고 느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송강호와 뭐 크리스 에반스 뭐 이런 인물들이 불 가져와 파이어 이렇게 외칩니다. 네. 그랬더니 뒤에서 이제 그 소식이 계속 전달되고 네. 그 꼬마애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성화봉송하는 장면을 딱 떠올리게 네, 하면서 맞아요. 불을 가지고 달려오게 되죠. 그죠. 아, 처음으로 철저하게 균형을 맞췄던 밸런스가 유지했던 이 열차 속에서 그 균형과 밸런스를 무너뜨렸던 것, 그것이 불이라는 것, 네. 이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요? 신처럼 보였던 윌포드가 계획했던 지구, 계획했던 열차. 그 열차는 정말 자급자족 사회였고 균형이 무너질 일이 없었던 사회였죠. 그죠. 근데 그 균형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던 것이 불. 그러니까 인간이 불을 사용하는 법이 익히면서 결국은 지구의 균형이 무너졌고 열차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 불 때문인데 그거를 성화봉송하듯이 맞아요. 가져오는 장면은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연이어서 성화봉송하듯이 갖고 오잖아요. 네, 그 처음에는 꼬마였다가 네. 두 번째는 팔 잘린 사람. 네. 이게 인간의 그 진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 열차의 한 칸 한 칸을 이제 지나쳐 오면서 성화를 봉송하면서 들고 오는 장면은 옛날에 그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네. 이끄는 자유의 여신 그 장면에서 이제 횃불 들고 있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기도 하고 오. 성화라는 자체가 인간의 진보나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다 보니까 네. 꼬리칸부터 진보한 그 칸까지 불을 들고 달려오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불로 인해서 꼬리칸 사람들이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던 신적인 인물인 윌포드의 그런 계획을 깨뜨리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죠. 되게 의의가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불을 통해서 이들이 저항하게 되고 예상보다 많은 인간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결국 전투를 이기게 되죠. 네, 그래서 반란의 추동력을 얻고 그로부터 더욱더 악한까지 결국은 엔진실까지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죠. 네. 바로 이런 장면들이 철저하게 도식화된 영화고 그런 상징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더욱 볼 수 있는 그런 네. 영화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의미가 있었던 장면이 네. 교육되는 칸, 세뇌되는 칸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것도 봉준호 감독이 얘기한 건데 네. 이 영화가 거의 1시간 단위로 이제 두 파트로 좀 나눠진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렇죠. 그 전투씬까지가 한 파트고 네. 그 이후의 파트는 철저하게 영화 속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네, 그죠. 그런 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기차가 꼬리칸 근처에는 그 물칸 전까지는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뭐 감옥칸이라든가 양객을 나눠주는 칸이라든가 뭐 그런 칸 위주로 돼 있죠. 군대가 이제 많이 편성돼 있는데 네. 그 칸까지는 이제 반란의 어떻게 보면 싸움이었고 전투씬이 많았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 기차에 타는 사람들의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부분은 그런 반란이고 두 번째 부분은 갑자기 바뀌게 돼요. 전투가 없어요. 그렇죠. 네. 분명히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네. 한번 계획했던 그 부대가 다 몰살을 당하고 난 이후부터는 네. 이들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네, 그죠. 거의 무방비로 이들이 본토에 침입한 느낌이 네. 펼쳐져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 아쉬움을 표했던 것들이 이런 분위기 전환, 급격한 전환이지 갑자기 않았나. 변하니까. 톤이 갑자기 전하니까. 왜 싸우는데? 네, 내가 보는 영화가 나는 반란 일으켜서 이들이 결국은 저들을 처단하는 영화인 줄 알았는데 후반부에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약간 흐지부지하면서 되게 병만 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 관계사 어떻게 보셨어요? 저 사실 처음 볼 때는 네. 그러니까 그 갑작스러운 전환이 이해는 좀 안 됐어요. 왜냐면 그 기차에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다 알고 보진 않잖아요. 사람들 영화를 처음 보면 설국열차를 만화를 보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는 사람들은 900만 중에 한 800만 이상은 모르고 보는 사람들일 텐데. 그렇죠. 그죠. 갑자기 분위기 변하니까 네. 반란을 막 싸우다가 그 기차 내 사람들이 그 꼬리칸 사람들을 그냥 더러운 사람 취급하듯이 그냥 보기만 해요. 그냥 싸우진 않고. 네. 그러니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전투씬은 원래 싸우던 군인들만 네. 나오고. 이번에는 좀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그죠. 근데 이걸 보고 나서 네. 사실 그 봉준호 감독의 그 메이킹 필름을 봤어요. 네. 그걸 보고 또 설국열차 만화를 한 봤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 나서 이해됐어요. 저는 좀. 네. 그래서 한 칸 한 칸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들이 꼬리칸에서 상상했던 거랑은 이 악한 사람들의 삶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그죠. 일단 갔더니 회를 먹어요. 수족관 칸이 나오죠. 수족관 칸에서 여기서 또 밸런스라는 말이 또 중요하게 등장하죠. 무척 그죠. 도식적으로. 열차 안에 막 여러 가지 물고기들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롯데월드 뭐 이런 데 가면 롯데월드인가 맞나? 아쿠아리움 이런 데 가면은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듯이 네, 그죠. 그렇게 있고 그 칸 중간에 이제 스시칸이 있어요. 포장마차처럼. 네. 그래가지고 1년에 딱 한 달, 한 달 동안은 그 어느 정도 양을 정해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그걸 스시로 떠가지고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먹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들은 초밥을 먹으면서 그 메이슨 총리를 포로로 잡았잖아요. 그죠. 메이슨 총리한테는 그 바퀴벌레로 만든 양갱을 줍니다. 네.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거 보면 생각하는 게 양갱 중국 사람들 먹잖아요. 네, 그렇죠. 보면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왜냐면 양갱으로 바퀴벌레로 양갱을 만드는 거 보고 막 경악을 해요, 사람들이 막. 그죠? 그렇죠. 내가 이런 걸 먹고 있었어? 그래서 커티스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수도에 사는 것들은 병행을 옮기는데 산에 사는 바퀴벌레들은 다 단백질 덩어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볶아 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외국에서 개고기 먹는 거 보고 욕하는 것처럼. 그래서 충분히 이게 식문화인데 네. 화가 날 수 있다. 뭐 아무튼 근데 영화 속에서 꼬리칸 탄 사람들은 기존 서구의 세계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몰래 탄 거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경악을 한 거니까. 세계 일주를 하는데 그죠? 네. 아무튼 먹고 살았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없었다면 이들은 먹을 것도 없었던 거였고 네. 바퀴벌레 자체도 이 세계관 속에서 예상했던 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은 거였고 그걸 통해서 꼬리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방식으로 해소를 하는 거였으니까 나름의 세계관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거였고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수족관 칸을 거쳐서 네. 또 앞칸으로 왔더니 이제 식물 칸도 나오고 네. 그 다음에 교육 칸도 나오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죠? 교육 칸까지 왔더니 아, 이 앞칸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이 교육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맨 처음에 수족관 칸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수족관 칸이 먼저 나오고 물고기 잡아먹고 이런 게 먼저였죠. 그 이후에 농업 칸이 나와요. 그 이후에는 인간이 농사를 짓고 농경 문화를 영위를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순서대로 보여주네요.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교육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이 세계에 어떻게 적응하게 되는지가 나오죠.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거기 선생님으로 나오는 배우 혹시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죠. 네, 그 배우가 전 뉴스룸에서 봤던 배우예요. 알리슨 필. 네, 알리슨 필이라는 배우인데 네. 뉴스룸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 드라마 아세요? 뉴스룸? 아니요, 안 봤어요. 미국 드라마인데 네. 거기서 되게 주요한 역할로 나와요. 오. 네, 그 배우가 나와서 저는 새삼 반갑더라고요. 오. 동갑이네요. 네, 저랑 동갑이고 그러니까 알리슨 필이라는 배우가 내 나이 밝혀줬잖아. 아, 네, 아무튼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나 90년생인 척 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네, 아무튼 알리슨 필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그런 네.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되게 잘 소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교육칸까지 또 지나고, 네. 그래서 또 앞칸 왔더니 이제 정말 클럽칸도 나와요. 그죠. 한 칸이 또 클럽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크로놀 먹으면서 크로놀 가지고 맡으면서 환각에 젖어가지고 놀고 있어요. 맞아요. 크로놀이 마약이죠. 네. 실제로는 그게 화학약품인데 그 냄새를 맡으면 환각 증세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모아서 마약처럼 하고 다니는 어떤 화학 폐기물이라서 불 네. 붙이면 엄청 터지고 그죠. 인화성 물질이지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앞칸으로 왔더니 이제 뭐가 있었나요? 앞칸에는 뭐 찜질방 있었나요? 찜질방도 있었고, 찜질방도 있고. 뭐 사우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죠. 앞으로 갈수록 이제 VIP 칸이 되는 거였어요. 네, 점점 더 활락과 쾌락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위한 칸들이 막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죠. 그러면서 뒤에서 이제 그 러시아 보디가드 같은 애들이 네. 같이 총격전을 또 와서 벌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그 러시아 보디가드 네. 그 왜 이렇게 화내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왜 화냅니까? 영화 속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장면이 그 장면이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사실 그 물칸 가기 전에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동생 죽으니까. 네. 알았네요. 그건 당연히 알지. 그 동생 때문에. 그러니까 동생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 네. 걔들이 아무리 동생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윌포드나 이런 사람들의 그런 체계 속에서 노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사람들 다 죽이고 완전 무법자처럼 갑자기 행동을 해요. 동생이 죽어서 그래요. 미친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동생이 죽었다고 해도 그 체계 속에서 세뇌됐던 사람이 그렇게 미친 듯이 행동을 하는 게 전 좀 낯설게 다가오더라고요, 영화에서. 영화를 파괴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 인물 자체가. 그런가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은 커티스는 되게 직선적인 인물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판까지 가야겠다라는 목적하에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 남궁민수라는 인물은 이 세계관 속에서 다른 것을 말을 하는 인물이죠. 그죠. 그리고 윌포드라는 인물은 이런 세계관을 유지하는 인물이죠. 균형을 중시하면서 각자 자신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목적 속에서 무목적성인 인물이 나오는데 걔가 바로 러시아 보디가드예요. 아무런 목적이 없고 난 얘를 죽여야겠다. 그걸 위해서 다 파괴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나오는 그냥 진짜 가고 싶어하는 뭔가는 없어요. 파괴밖에. 복수와 파괴밖에. 그런 인물이 나와서 저는 영화에서 이런 도식화된 영화에서 네. 이런 인물을 넣은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난 이걸 이해합니다 하면 사이코패스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수가 우선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죠. 인격장애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복수가 나를 통제하던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되는 거예요. 동생의 죽음이 동생의 죽음으로 인한 내 복수가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삶의 목적이 돼버린 거지 그 사람은. 네. 근데 그걸 영화에 왜 넣냐고요? 영화에 왜 넣었을까요? 저는 그게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영화에 왜 그런 장면을 넣어서 네. 저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그 액션 자체가 화려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왜 굳이 저 인물이 저런 행동을 하는 거를 이렇게 비중 있게 영화가 넣었을까라는 장면이 아닐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결국 요나랑 어떤 그 흑인 꼬마애 네, 둘만 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일 이유를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남궁민수가 갖고 있는 생각은 좀 다르잖아요. 여기 영화에는 설명 안 나오는데 세피뉴어 하는 다리 이름 뭐죠? 예카테리나 다리. 네, 거기 이제 가기 전에였나? 아마 가고 나서였나? 그 7인 옛날에 그 기차로부터 도망쳐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차에 밖에서 살려고 하는 7인의 그 동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상이 아니라 뭐라 해야죠? 얼어 죽은 형체가 나오죠. 네, 형체가 나오는데 거기 맨 앞 있는 여자에 대해 설명을 해요. 그 남궁민수가. 네. 저 여자가 알래스카인인데 자기가 추운 곳에서도 엄청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 근데 사실 그 여자가 남궁민수의 아내고 요나의 엄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궁민수는 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기차 내 세계관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저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살 수 있다. 싸움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다 무시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원래 있던 세계에서 살 수 있다는 걸 이제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요나랑 그 흑인 남자의 한 명만 살리기 위해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닐까. 네. 아무튼 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엔진실로 가게 되죠. 엔진실이 네. 맨 앞칸인데 그 엔진실 바로 앞까지 가게 됩니다. 네, 그죠. 가게 되는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얼마 안 돼요. 그죠. 커티스와 남궁민수 그리고 요나 이렇게 세 명의 인물밖에 살아남지 못하죠. 그죠. 다 죽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커티스가 이 영화의 또 다른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커티스가 주구장창 말로 온갖 이야기를 다 풀어놔요. 과거에 우리 해소되지 않았던 모든 이야기들. 네, 맞아요. 네. 왜 길리엄을 내가 존경하게 됐고 길리엄은 어떤 인물이었고 나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내가 왜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말로 주구장창 막 10몇 분 동안 이야기를 풀어놓죠. 그죠. 그러니까 남궁민수가 그걸 듣다가 짜증났을 거야. 이렇게 말로 오래 하니까. 그러니까 남궁민수가 그러지 말라.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계속 앞으로 가는 그 직선적인 문만을 열려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문이 아니라 진짜 문은 저거다. 우리가 벽이라고 생각하게 된 저게 사실은 진짜 문이다. 저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내가 매년 밖을 보는데 야카테리나 자리를 지날 때마다 그 밖에 내가 어떤 보고 있는 그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가 이제는 보인다. 형체가 원래는 눈 덮여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그죠. 눈이 녹고 있다는 증거다. 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밖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내가 아까 또 뭔가를 봤는데 하면서 말을 끊죠. 그죠. 북극곰이나 뭐 이런 거 봤겠지. 네, 아무튼 그런 걸 봤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가 크론을 왜 모았는지 아냐. 내가 약기나 하려고 이걸 모은 게 아니다 하면서 이건 인화성 물질이고 불 붙이면 쾅 그죠. 하면서 마지막 남은 성냥개비 하나로 이걸 붙이려는 식으로 이거를 모읍니다. 커티스가 그거를 막 당황해서 막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엔진실에 문이 열리고 그죠. 총을 뻥 쏘죠. 남궁민수가 맞고 쓰러지고 그죠. 커티스 너 들어와. 그래서 커티스랑 윌포드가 대담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영화가 급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갑자기 결말이. 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지 못한 엔진실 앞에서 총에 맞은 송강호와 남궁민수와 그 딸 요나가 쫓아온 러시아 애들과 격투를 벌이는 장면이 또 나오고 그죠. 앞칸에서는 윌포드와
그 다음에 커티스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사실상 이 부분이 영화에 가장 중요했던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커티스는 되게 직선적인 인물이에요. 반란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체제의 전복을 위해서 오는 인물이죠. 계속 자기는 그죠. 억압을 당했기 때문에 이 억압을 깨뜨리기 위해서 전진하는 인물입니다. 네. 국가와 체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통제의 상당수가 이게 표면에 드러냈을 때는 되게 부조리하고 억압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역사 속에 기록된 수많은 혁명이나 반란 같은 것들도 이런 부조리함과 억압에서부터 비롯된 사례가 적지 않고요. 네. 근데 이런 혁명의 끝에서 진정으로 자신들이 꿈꿔왔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혁명이라고 한다면 네. 기존의 질서를 바꾸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것, 그런 것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기존의 농노제 사회에서 이제 시민 사회로 바뀌고 네. 기존의 귀족제에서 좀 더 지배층이 다양화된, 지배층이 더 넓어지는 그런 사회로 바뀌고 네. 체제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죠. 사실상 인류 역사의 수많은 혁명들, 반란들을 돌이켜보면은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배층이 되고서 끝나버리는 그런 정도에서 그치는 사례가 되게 많았어요. 그죠. 그리고 커티스의 반란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이 남궁민수와 커티스의 대화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진정으로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는 영화 속의 커티스가 아니라 어쩌면 남궁민수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남궁민수만이 이 영화 속에서 유일하게 열차 밖의 세상을 보았고 그죠. 그것이 벽이 아니라 문이라는 것을 보았고 또 그 밖의 세계를 꿈꾸는 인물로 그려지죠. 하지만 그의 의견이 계속해서 묵살되지 않습니까? 커티스에 의해서도 묵살이 되고 또 윌포드 같은 사람한테도 이미 묵살이 되었었고 그죠. 그랬기 때문에 이 영화 속에서 남궁민수와 같은 진정한 혁명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묵살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의 세계 속에서 그런 모습을 영화가 보여줬던 게 아닌가 싶어요. 무척 급박한 전개 속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커티스가 이 남궁민수를 좀 이해하고 그런 생각을 받아들였다면 네.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영화가 진행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커티스한테조차도 좀 반쯤 미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고 묵살되었기 때문에 이런 급박한 전개 속에서 열차는 결국은 극단적으로 폭파되게 되고 네. 커티스의 혁명도 그리고 어떤 다른 선택의 가능성도 중단되고 말았던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나. 확실히 그런 게 커티스는 실제로 밖에 나가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옛날에 그 7인도 밖에 나가서 얼어서 죽어있는 형체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간다는 게 미친 짓인데 윌포드를 만나보니까 윌포드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 기차 안의 균형 내가 사실 바꿀 게 없는 거야. 또 심지어 이미 꼬릭한 사람들은 지금 또 학살되고 있어요. 총알이 남아있어서 학살되고 있고 인구 균형은 맞춰지고 있고 네. 그럼 과연 이런 균형을 내가 어떻게 파괴시킬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죠? 새로운 체제를 만들 수도 없고 정말 윌포드 말대로 정말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게 맞는 걸까 또 고민을 하게 되죠. 네. 그때 윌포드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커티스한테 너는 꼬리칸부터 네. 첫칸까지 열차의 모든 칸을 와본 유일한 사람이다. 유일한 사람이죠. 그래서 네가 차기의 지도자가 돼서 균형을 맞추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커티스가 정말 꼬리칸부터 앞칸까지 모두 다 경험을 해본 사람이고 윌포드의 한계였다면 꼬리칸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꼬리칸을 몰랐고 그거를 예상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꼬리칸을 제외한 칸만을 자신의 머릿속에 두고 계획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 시대의 지도자인 거예요. 하지만 커티스가 그걸 받아들여서 네. 새로운 지도자가 된다면 열차를 더욱더 자신보다 잘 균형을 맞추면서 운영할 수 있으니까 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거 생각납니다. 조조 맹덕. 조명덕이 왜? 조조가 약간 그런 식이잖아요. 자기한테 칼을 겨눴던 사람이라도 능력이 너무 뛰어나면 이렇게 자리를 주잖아요. 자리를 주는데 자기 자리를 안 주죠. 전혀 다른 그런가요? 사람이죠. 그런가요? 윌포드는 철저하게 지배와 통치의 야욕도 없고 네. 자기 자리도 내주면서 균형자의 역할만 하는 사람이라면 네. 조명덕은 철저한 지배자고 자신의 지배와 통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다른 인재들을 여럿을 등용한다는 그런가요? 철저히 계획된 인물입니다. 둘은 완전히 삼국지 다른 본 사람. 거 제가 좀 티를 내려고 했는데 망했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커티스는 여기서 반쯤 설득되면서 네, 이 그죠. 말이 맞나? 맞나? 계속 이렇게 빠져들게 되죠. 네. 근데 그거를 깨는 요나의 활약이 있습니다. 앞칸에서 투시를 하지 또 뭔가를 보죠. 그죠. 요나가 땅을 막 파요, 갑자기. 네. 파지지도 않는 땅을. 네. 그냥 커티스가 뭐 하는지 보다가 같이 열게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옛날에 그 구두 던졌던 그 같이 있던 그 흑인 여성
그 아이가 밑에서 네. 부품을 하고 있었죠. 부품 네, 역할 대신하고 엔진에 무슨 부스러기를 자꾸 빼고 있어요. 네. 그때 그 윌포드가 말하죠. 윌포드가 엔진은 완벽하다. 하지만 엔진의 그 부품들은 노화되고 이제 망가질 수 있는데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저 아이는 저기에 속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 아이가 있어야 할 곳은 저기다. 네. 그 윌포드의 세상에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부품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도. 그렇죠. 네, 사람도 이제 기계가 되고 부품이 되고 세뇌도 되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돼서 철저하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이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본 커티스가 붕괴해서 그죠. 결국은 윌포드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근데 커티스가 무슨 결단을 내려서 때린 게 아니라 네. 사실 결론이 없잖아요. 커티스는 그냥 그렇지. 엔진 망가뜨린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커티스는 화가 났고 네, 그죠.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에드 해리스와 그러니까 그 윌포드와 척을 지게 되고 그죠. 결국은 그러면서 밖에 있던 남궁 민수가 갑자기 크로노브에 불 붙여가지고 쾅 하면서 아, 다른 식으로 가죠. 그죠. 아 이게 먼저 그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다 이 아이를 자신의 팔을 희생하면서 애를 끄집어내죠. 그 팔에 상처가 있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커티스. 자르려다 못 잘랐으니까. 네, 옛날에 그 이름 뭐죠? 길리엄. 네. 길리엄이 자기 팔을 잘라서 내줬을 때 다른 사람들도 감명받아서 자기 팔을 자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커티스는 자르려다가 못 자른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게 마음에 남아 있었는데 그땐 자기를 희생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네. 진정한 의미의 네. 자기 희생을. 네, 자기 팔을 희생하면서 남을 살릴 수 있다. 근데 그 이상의 무엇을 말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저는. 그렇죠.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그리고. 네, 그죠. 그래서 크로노에 이제 불을 붙이라고 한 다음에 터뜨린 다음에 네, 그죠. 다들 죽고 결국은 요나와 그 흑인 아이만이 그죠. 밖으로 걸어나가게 됩니다. 근데 황당한 게 갑자기 옷이 생겨. 막 모피코트에 막 신발은 막 털복 막 털 가죽으로 된 거 막 생기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영화가 끝나게 돼요. 네. 북극곰한테 결국은 잡아먹히겠죠. 잡아먹히겠죠. 열차가 이렇게 달려온 게 인류의 마지막이 북극곰의 먹이나 되자고 달려온 건 아니었을 텐데. 그게 바로 세계의 균형 아닐까? 네, 영화가 너무 후반부를 그렇게 막 끌고 와서 커티스가 말을 너무 장황하게 할 때부터 네. 좀 더 일찍 본다면 영화가 두 단계로 나눠졌을 때부터 네, 그죠. 너무나 많은 것을 이야기하려다가 결국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영화가 끝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요나는 북극곰의 먹이가 됐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곰이 훨씬 빠르겠죠. 다음 세대는 이제 북극곰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구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목성 탈출도 그런 식이잖아. 아, 유인원의 시대가 되잖아. 여기서는 이제 북극곰의 시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영화는 끝납니다. 자, 지금까지 설국열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열차가 딱 처음 달릴 때 세이브 더 어스, 지구를 구하자 뭐 이런 펜던트가 열차에 짓밟히면서 시작했던 영화. 아 그런가요? 네, 그렇죠. 이제 지구를 살리자라고 했던 것들을 열차가 쫙 밟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영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끝나는 과정을 통해서 관객들이 어떤 감흥을 받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한 영화였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에서 되게 많은 상징들을 봤어요. 되게 도식화된 상징들을 봤지만 네. 그것이 현실 사회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요. 여러 가지 도식화된 상징들이 아 이런 장면일 수 있겠구나 하고 떠올리는 정도에서 그쳤지 딱딱 맞는다. 그래서 사회 비판적이 된다. 그래서 되게 뭔가 와닿고 그래서 뭔가 되게 부조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사회가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적었고 그럴 거였다면 조금은 더 영화적인 재미를 더 추구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균형을 얘기하는 영화에서 영화가 균형을 잃고 있어서야 저는 좀 의문이었습니다. 관계자는 어땠나요? 저는 재밌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좀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의미가 100% 와닿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뭐 맞다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커티스는 어떻게 보면 억압받던 세대였잖아요. 네. 억압받는 그런 시민이었고 윌포드는 그거를 이제 억제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거였고 그러니까 두 세력 간의 대립처럼 보였다가 송강호가 이제 그 세계관의 벽을 깨려고 하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결국은 주제는 송강호다. 네, 기승전 송강호. 결국은 송강호는 참 멋진 놈이었다. 네, 동감합니다. 모두가 앞만 바라보고 달릴 때 옆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죠. 우리 더 큰 게 있다 사실. 네. 이 벽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지만 현실 세계는 열차와 달라서 그죠.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는 사람보다 지배하고 통치하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속에서
커티스처럼 자신의 팔을 희생해서 사람이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희생적인 사람도 오히려 적고 그죠. 잘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교묘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만 같고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광기사 이 영화에 별점을 준다면 몇 개쯤 줄 수 있나요? 몇 점 만점이죠? 5개 만점이라고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 항상 별은 영화는 그래서 4점 주고 싶어요. 4점? 네. 네. 영화 좀 굉장히 좋게 봤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보다는 그래도 영화 지루하지 않게 봤다는 거에 정말 큰 표를. 네. 네, 저는 이 영화에 대한 별점은 3개입니다. 3개인가요? 네, 그래서 우리 둘이 합치면 3개 반이 되겠네요. 그러게요. 네, 이 영화 봉준호 감독의 수많은 도식적인 상징들이 있었던 영화고 네. 도식적인 상징들을 정말 잘 살려냈다라고 보기도 애매한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의 체제를 상징하는 열차를 두고 부조리한 억압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꼬릭한 사람들의 반란과 네. 또 그마저 체제의 유지를 위해 이용해야 했던 악한 사람들의 대치 그런 것들이 다른 영화에서 찾아보기 힘들 만큼 잘 네. 드러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좋은 점도 많았고 흥미로운 점도 많았습니다. 네. 네. 오늘 영화만세에서 다룬 9번째 영화 설국열차였고요. 네.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그 옥상달빛 영화제, 네. 옥상 별빛 영화제? 옥상 달빛 영화제. 달빛 영화제. 네, 제2회 옥상 달빛 영화제에서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광기사 나와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기사 수고했습니다. 네.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Singing